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1910년도에 한 200명, 300명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1920년대, 30년대 한 말까지 한 500명, 600명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937년, 8년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확대된 이후부터 일본군 징병이 이제 늘어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조선인들을 남양군도로 대량 이제 모집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 40년, 41년에는 대부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 중심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한 6,000명 정도를 이제 그때 모집해서 데려갔는데 그 이후에 1942년에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는 모집해서 데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강제로 끌고 가는 형태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절반쯤은 이제 징용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해군 군속으로 주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군 군속이 갔던 지역은 제일 많이 간 게 이제 사이판하고 그다음에 티니안 이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미크로네시아 공화국에 있는 휴이라고 하는 섬하고 그 밖에 이제 푸사이나 몇 개의 섬에 데려갔고요. 제일 멀리 있는 곳이라고 하면 마샬 제도입니다. 마샬 제도에 대개 한 5개, 6개의 섬을 일본이 해군 기지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부 비행장을 만드는 거죠. 그 비행장 만드는 곳에 그러니까 일본 군대는 실제로 나중에 많이 파견이 됐지만 1942년 초부터 조선인 군속을 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섬마다 전부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비행장은 1943년 한 중반쯤 되면 다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계약 기간은 원래 1년이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놓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배가 없다. 그러고는 이제 그냥 묶어놨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군속들은 그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오는 일본 육군 해군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전투가 벌어지면 가운데 끼어서 다 죽어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쪽 섬들의 한 절반 이상은 1년 반 정도 보급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부 굶어서 죽어갔거든요. 거기에서 한꺼번에 같이 죽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샬 제도의 왓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왓제 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대략 일본군하고 조선인들 합쳐서 한 3,000 몇백 명 중에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굶어서 죽었어요. 그렇게 여러 지역마다 굶어 죽은 데가 많은데 그 섬 중에 2군데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분이 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강제동원 진상위원회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쓴 수기를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 이 해군 군속 갔다 온 사람 딱 2분이 제출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인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제주도 출신으로 이공석이라는 분이 수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수기 두 개를 읽고 그걸 들고 마샬 제도의 마주로라고 하는 이제 수도를 향해서 비행기 타고 가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분들이 돌아가신 현장이 어떤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밀리섬하고 원제섬까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것도 갔다가 돌아오려면 일주일 있다 다시 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 열흘밖에 못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서 그건 다 포기를 했습니다. 밀리섬을 특히 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밀리섬에서는 병사들이 인육을 먹는 사건이 여러 군데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지옥이었었는데 먹을 게
섞였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결국은 먼저 죽은 병사의 살점을 띄어서 끓여먹고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밀리섬의 칠원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본군 장교 한 사람이 조선인 병사들을 외딴 섬에 끌고 가서 죽인 다음에 그 살점을 말렸다가 살점을 이제 씹어먹으면서 다니다가 그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발견되고 나서는 조선인 병사들이, 조선인 군속들이 일본군을 모두 죽이고 탈출하려고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다 죽이지 못한 바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응원병을 청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섬에 한 100명쯤 조선군들이 있었는데 다 그때 살해를 당했고요. 한 100명 정도 중에 한 30-40명은 딴 쪽으로 도망을 가고 뭐 나무 위에 숨고 해갖고 있다가 이 소탕하러 왔던 일본 병사들이 딴 섬으로 간 사이에 미군들을 찾아서 미군 배에 올라타고 탈출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군 배에 탈출한 그 사진과 기록이 요 몇 년 전에 국사편찬위원회 김덕중 연구원이 이제 미국 문서보관소 가서 찾아갖고 와서 최근에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곳이 밀리 섬이었었고요. 그런 섬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마샬 제도의 마주로 섬에 갔었습니다. 결국은 밀리섬 못 갔으니까 마주로에서 그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선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밀리섬에 갔던 군속 한 사람이 현지 주민과 연애를 해가지고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난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 지역 대표가 돼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김이고 군속이었고 1944년에 우리 엄마가 연애를 해갖고 내가 낳았는데 아버지는 그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지 전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마샬 제도 대사관이 만들어졌었는데 초대 대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 마샬 제도 공화국은 그 대사관을 한 1년인가 1년 반 유지하다가 문을 도로 닫아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일본한테 좀 원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자꾸 신경을 쓰면 일본인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닫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닫혔다고 자기 아주 아쉬워했었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현지 교민들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다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마샬 제도에 한 20년 전에 그걸 유고를 발굴하는 일을 한번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냐 했더니 그때 1996년 그때 김원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하고 재정부 씨하고 두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마샬 제도의 밀리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교민회장하고 관련 몇 사람이 이제 그걸 수소문을 해가지고 직접 밀리섬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처음이죠. 한국 사람이 가서 그걸 관련된 걸 뒤진 건 처음인데 그 현장을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수십 후에 유골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팠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분들의 유해를 모실 수 있는 무덤을 만들었고 거기 그냥 쌓고 표시만 해놓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한 번 갔다 온 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마샬 제도 수도인 마주로에 아리랑 공원이라는 조그만 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하나, 추모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추모비를 만드는 건 국회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기념사업회 하시는 분이 그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이제 만들어서 그 20년 전에 아리랑 공원에 그 추모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든 다음에 관심 없고, 현지 주민들이 그걸 만들 때는 그때 아마타 카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만들어, 내가 땅 줄게,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마샬 제도는 땅 남양군도 다 섬들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땅을 소유하도록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임대하면 해마다 돈을 조금씩이라도 내야 됩니다. 근데 임대는 받아놓고 교민회가 아무 돈도 안 냈습니다. 정부도 물론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한 3, 4년 후에는 공원이 폐쇄되고 거기 있던 추모비는 회장집 옆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세웠던 건립기는 다 깨진 채로 그냥 한쪽에 처박혀 있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2007년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단이 갔는데, 알고 있기는 아리랑 공원에 그게 다 잘 돼 있다고만 듣고 갔는데 없으니까 어딨냐 찾다가 교민 회장집 그 옆에 처박혀 있는 걸 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강제동원 진상위원회에서는 이건 뭔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로 끝이죠. 그리고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거는 지금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1월입니다. 딱 2년 됐네요. 2017년 11월에 갔더니 제가 만난 교민 사장, 정비소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 건립기 깨진 거, 세동강이라는 그 건립기를 저한테 보여주십니다. 이거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건립 비석은 어디 있습니까? 난 몰라요. 나중에 다른 교민을 또 만났더니, 그거 딴 교민 정비소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잘 모셔다 놓고 거기서 추석 때면 제를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저쪽 분은 모릅니까? 그랬더니 20명도 안 되는 교민이 둘로 갈라져 있어서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쪽은 한 7, 8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건립기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교류가 안 되는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찾아간 거는 남양군도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지금 흔적이 남아있을까 찾아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하다가 막상 만난 얘기를 들어보면 티니안이나 사이판이나 어디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고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모셔와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수준이 아니고요. 조사 한번 실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가서 보고 그 다음에는 서둘러서 공원 만들고 거기에 비석 세우고 하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한국이 위령탑 만드는 과정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한국 정부는 만들어 놓고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죄를 지내거나 하지도 않다가 최근에 와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양군도 유골이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기념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더 확대해 갈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